새로운 시작, 12월에 동지는 주나라 때 설날, 그리고 입추는 하나라 때 설이 아니었겠나라는 썰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하나라라고 하는 게 역사 안으로 들어온 나라가 아니어서 그래서 중국에 이제 중국 황하 문명하면 은나라 때부터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라가 있고 원래는 상나라가 있고 상나라가 은나라의 전반기예요. 그리고 후반기 쪽에 반경이라고 하는 분이 은어로 천도를 하면서 은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 중기 이후부터 사실은 역사적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게 봄의 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온다. 그런데 봄은 아직 멀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동초 얘기할 때 그 인동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인동이라는 게 뭐냐면 겨울을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참아내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겨울을 우리 보살님들 보통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더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보살님이 줘서 배에다가 그걸 하나 붙여놨는데 뜨거워서 못하겠다. 뜨거워서 못하겠다. 아니 개인적으로 밖에 있을 때는 제가 패딩을 입고 안에 들어오면 패딩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보살님들의 열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갱년기의 열기, 화병의 열기.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게 입춘대길 건양다경 지난번에 드렸었던 그래서 봄이 바로 선다. 그런데 봄에 피어나는 모든 꽃은 사실은 겨울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인동이라는 뜻이에요. 참는다. 그러니까 힘든 걸 이겨내야 결국 봄으로 돌아온다. 봄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을 이긴 자만의 몫이다. 그거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동지 때도 사실 그 주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일 내복이라고 7일이면 회복된다. 7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일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지않아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기가 가득하고 상태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참고 반성하면 결국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고 인동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은 겨울을 이기고 그 겨울에 어떻게 보면 질곡을 딛고서 화려하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확립이 돼서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고 하는 게 입춘입니다. 그래서 입춘 대길 건양이 양기가 확립됐다라는 뜻이에요. 굳건해졌다. 이제 양기가 굳건해졌다. 동지에 시작된 양의 기운들이 이제 터가 제대로 잡혔다. 그러니까 공사로 얘기하면 기반공사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면 지방공사하고 올라가면 된다.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봄인 것처럼. 근데 이때 벌써 기운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확립되기 전까지 그런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떡잎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작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걸 꺾기가 굉장히 쉽지만 나중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 도끼로도 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운이 잡힐 때 조금만 에너지를 쓰면 그러면 좋은 것들을 잘 끌어들일 수 있고 나쁜 거를 물리치기가 좋아요. 징조를 본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조짐을 보고 안 좋은 것들을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그런 일들을 안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입춘.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월이 좀 늦게 들었기 때문에 설이 좀 늦기 때문에 입추는 양력이라서 설에서 앞뒤로 움직여요. 얘가 앞뒤로 움직여요. 그런데 윤년이 얼마 안 멀었을 때는 언제나 입춘보다 설이 뒤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춘 뒤에 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정초기도를 하는 것도 첫 단추를 바로 꿰어서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문화입니다. 특징적인 문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태교. 그러니까 애를 낳아놓고 나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옛날 어른들은 애가 만들어진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태어나기 전이지만 만들어지기 전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계획 임신을 하니까, 그래서 임신 전에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야말로 사실 수정될 때 어떤 게 수정되느냐에 의해서 나중에 골머리 썩는 양이 달라요. 처음에 조금만 그 진짜 진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수록 그 재밌는 건데 작게는 1억 대 1이고요. 많게는 3억 대 1이에요. 3억 중에 뭔가, 그러니까 3억 중에 율곡도 있고, 율곡도 있고, BTS도 있고, 장동건도 있는데, 그게 왜 내 거는 꼭 꽝인가요? 근데 그게, 동기상응이라고 서로 좋은 기운, 비슷한 기운들끼리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는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보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그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적인 경제 수준이라든가 연령 수준들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좀 섞여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런 걸 보고 누가 거기에 너네 들어 살으라 그랬어? 그렇게 모이라고 했어? 아니에요. 하다 보니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동기상응이라, 비슷한 기질끼리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기질끼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기운을 땡겨서 임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정상.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한 방에. 그래서 저는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이제 평소 실력으로, 공부를 잘하는 분은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벼락치기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로 하면, 요즘은 계획 임신이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뭐 3일이나 일주일이라도 마음가짐을 좀 바로 해서 1억 대 1에서 좋은 놈만 들어오면 교육비가 진짜 10분의 1도 안 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곡 같은 경우 그 아버지 이원수라고 하는 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고 신사임당은 한성깔 하는 성격이었고 아주 그 성질 있거든요. 조선 전기에 아주 대찬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싶었는데, 율곡 아버지는 나가서 기생집에서 살았고, 율곡 어머니가 신사임당이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어도 그 여자는 들이지 마라, 집에 들이지 마라 했더니 죽자마자 들였어요. 이거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애가 제정신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금강산에 가서 뭐 출가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까지도 말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율곡은 그때 출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동인 쪽은 출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서인은 출가까지는 안 했다. 절에서만 살았다. 안 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밀면 문묘에서 빠져요. 문묘에서 빠져야 돼. 그래서 밀었냐 안 밀었냐 가지고 그게 율곡 빡빡 논쟁이라고 조선 후기를 달군 진짜 동인 계열에서는 상대 정적 쪽에서는 밀었다라고만 하면 문묘에서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사람이 격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지. 빡빡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개그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집 생각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런데도 율곡이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 돼서 엄마를 5만 원짜리에 꽂아준. 야, 그 이상의 효가 있을까? 그 이상의 효가 있을까? 엄마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진짜 아들을 뒀죠. 아들을 뒀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왜 아버지 얘기는 없을까? 아버지는 그만큼 상태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뭐 특출한 분도 아니었었고 그냥 평범한 분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잘 나오면 집안에 자식이 하나가 잘 나오면 그거 같이 뿌듯한 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만들 것도 아니고 이미 주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상폐 됐잖아. 상장 폐지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있고 거기서 또 다른 변화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는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기도를 해주시면 그게 자식들에게도 가요. 그게 무슨 뭐 불교에서 그게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태몽을 어머니가 꿔주기도 하고 아니 진짜 그게 가족 합산 마일리지, 가족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정초에 잘 기도를 해주시면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사실 경로당에 가거나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은 가방을 들고 있는 것도 참 뿌듯한 건데 내 자식이 좀 잘 돼서 그 얘기하면 되게 눈빛이 살아나요. 제가 어른들을 보면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사실 이런 얘기를 되는가 모르겠다. 큰 스님들도 이렇게 뵀잖아요. 그러면 제가 큰 스님들에게 잘 보이려면 그 어른이 잘 나가던 시절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80, 90대 분이 눈빛이 살아요. 눈빛에서 광이 나요. 그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 있는 거야.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고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추임새만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보살님들은 자식이 잘 돼서 그 자식 얘기할 때 그 눈빛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뵈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초에 한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조금만 틀으면 일이 쉬워지고, 그러니까는 임신이 될 때 조금 아주 그 1억 분의 1 중에서 대박 나는 게 수정이 됐으면 그러면 인생이 쉬워지고, 고수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 건데 이게 초기 불량된 모델을 사면 이게 참 힘듭니다. 초기 불량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반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는 반품할 건데 이게 참 반품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생각이 또 틀려요. 무슨 뭐 교육을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하면 바뀐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타고나는 게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바뀌는 것보다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는 게 첫째예요. 그거는 머리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이미 그것은 주어진 조건이고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임신하기 전에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렇게 임신되기를 원하면 좋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태교잖아요. 네, 태교잖아. 그래서 연약할 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뭐 이러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몇 살만 돼도 진짜 말 지독질이 안 듣지. 누구 말도 타지 않는 초등학생만 돼도 거의 못 고치. 몰라 자기가 특별히 무슨 각성을 하면 몰라도 고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고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미약할 때 고치는 게 적은 힘을 들이고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입춘, 그 다음에 동지, 정초로 이어지는 삼박자입니다. 삼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지도 적어서 태우는 건 뭐냐면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향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불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연기를 타고 내 기원이 전달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태우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봤는데 너무 간절한 분들이 있던데 막 빽빽이를 해서 냈던데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해요. 필요해. 예전에 신념의 마력이나 저 시크릿 이런 책 봐도 집요한 놈, 간절한 사람, 우는 애기 젖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쓴 간절함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왜 절이라고 하느냐 그게 미스테리예요. 왜 절이라고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하고 절절해서 절이다. 그리고 절하는 집이어서 절이에요. 절하는 집이어서 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소지를 해서 여러분들 소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지금 부처님 앞에 접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수입인지 끊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정월 대보름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덜 했어요. 아까 제가 낮에 가니까 그 막 책상에 숙제하듯이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속성으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댁에서 좀 진득하니 이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모아놨다가 4월에 금강경 사경한 거 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몰아서 또 태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오늘도 그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던데 나 집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기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태웠으면 좋겠는데 태울 데가 없어요. 사실 아파트에서 어디서 뭘 태우겠어.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성의껏 해서 제가 딴 건 몰라도 태우고 이런 거는 참 태우고 불 떼고 향 피우고 진심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진심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지금 내년에는 이런 거를 월정사 이런 거를 좀 빼볼 생각이에요. 전에 저거 만들 때는 입춘대기를 만들 때는 월정사나 이런 걸 뺐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범용으로 많은 대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여기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거는 금강경 진원, 우리 맨 마지막에 금강경 읽다가 하는 그 금강경 진원으로 한 거고 100년의 가피 1930이라고 창업연도입니다. 우리 창업연도. 태극당 이런 데 가도 다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100년의 가피 5대선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그리고 복두로라고 박쥐를 날아가는 박쥐를 그려드리고 싶었지만 해묵스님도 그런 그림은 잘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하는 거는 들어온다는 뜻이고 세워놓으면 나간다는 뜻이고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그게 전통 문화예요. 전통 문화. 그래서 복자를 쓸 때는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제 문에다 붙일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한다. 그리고 이게 복주머니 형태를 만들려고 사실 오대산 월정사 이런 걸 쓴 거거든요. 복주머니 같잖아요. 그냥 딱 봐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복주머니 같은 게 있었죠. 복주머니. 그래서 여기다가 복을 이렇게 뚱쳐놓는 복주머니. 사실 호주머니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전통 복장에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대체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주머니, 이렇게 차는 주머니, 그 다음에 이게 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다가 물건을 넣어요. 여기다 물건을. 예전에 부채도 여기다 넣고 컨닝 페이퍼도 여기다 넣고 진짜 그렇게. 네. 몰라서 그렇지. 과거 시험에 컨닝이 엄청나게 많았어. 조선 후기 때 최고 집안은 며칠 전에 시험지가 배달돼. 최고 집안은. 제가 그 컨닝 페이퍼 중에서 대리 시험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대리 시험. 왜냐하면 주민등록번 뭐 이래 갖고 이걸 얼굴 대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대리 시험 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1등 하면 이제 절단 난다. 1등 하면 절단 난다. 어느 정도에서 합격해야 돼. 그런데 제일 진짜 웃겨. 밖에서 던져주는 것도 있어. 쪽지 던지기. 그거는 옆에 앉았다가 대박 나는 경우. 가장 엽기적이었던 거는 땅굴 파기가 있어요. 과거장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준다. 야, 그게 가능한가 싶은. 그럼 미리 파야 돼.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뭐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물건 안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무게 때문에 처져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품 큰 옷 입는 분들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막 그렇지 않아. 물건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머니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하셔서도 많이 봤었던 게 복주머니하고 복조리. 복을 샥샥샥 건져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게 좋대. 더 많은 게 좋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가장 필요한 복은 제가 보기에는 감각기관의 복, 무릎의 복, 무릎이 안 망가지는 복, 감각기관, 눈, 귀, 뭐 이런 것들이 뭐 코나 혀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눈, 귀가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가는 복. 그거는 루테인 먹는다고 눈 안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복이에요. 이게 걸려 있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별 관계가 없지만 머리에 털 빠지는
부분이 있죠. 머리에 털 빠져서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헬기장 같은 거 두시는 분들도 있고 저 집에 잘 사는가 봐요. 머리 위에 헬기장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만년설도 있잖아. 이렇게 후지산 꼭대기처럼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는 만년설. 그거 다 복이에요. 그거 연세 드셔도 검은 머리가 많으신 분들 있고요. 숱 계속 유지되는 분 있고 뭐 정 스트레스 받으시면 우리 같이 하든지 우리 같이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게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여러분들은 많이 사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이 50이 넘으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50이면 충분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2부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전 분들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율곡이 49에 돌아가셨고 신사임당 47에 죽었고 진짜 여러분들 같으면 거의 두 생을 살고 계셔요. 두 번째 생이거든. 두 번째 생을 이어서 영화로 얘기하면 1편, 2편을 동시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러닝타임 더럽게 길지. 대부나 타이타닉이야. 지금 이게 영화로 치면 굉장히 길어. 그런데 저는 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80으로 설계하세요, 90으로 설계하세요. 그러지 말고 50 이상은 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행복한 걸 하세요. 그러니까는 젊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로 평생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허덕이게 돼요.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우사인 볼트도 나중에 예선에서 탈락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아? 강호동이 천하장사를 몇 번이나 했어도 행님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그 관자라는 책에 보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었거든요. 관중이라고 하는, 관중과 포숙 얘기할 때 그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제나라 황공이 춘추 5패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춘추 시대를 이렇게 패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황제보다도 실제로는 더 세. 그 당시에는 천자라고 그랬는데 실제 권력은 더 세. 예.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관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자리를 잃는 게 좀 아깝다. 늙어가는 거지.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늙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당신 참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진시황도 그런 걸 했죠. 한무제도 그런 걸 하고. 그래서 뭐 불사약 먹고 더 빨리 죽었어요. 정답은 더 빨리 죽었어. 안 먹었으면 됐는데 더 빨리. 근데 관중은 진짜 대단한 대답을 해요. 만약에 그것을 성공한 분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과 같은 위치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무슨 뜻이냐면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그걸 성공해서 안 죽었으면 네 자리는 있었겠냐? 네가 올라올 수나 있었겠냐? 결국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딱 이렇게.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추구하지 마시고 50 정도 넘었으면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그때 열심히 안 사셨으면 복 받은 겁니다. 그때 뭐 놀 것도 별로 없었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사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거는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가장 근검절약하면서 뛰었던 삶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윗세대 분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행복만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요. 전원주 연기자 분이 계시잖아요. 원주, 천원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거 아니요? 그러면 부활한 걸로. 그러면 그 어른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어른이 돌아가셨나? 상당했다고 나왔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근데 나 그거 너무 슬펐거든. 돌아가셨는데 조문객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너무 짠순이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젊었을 때 그렇게 해서 뭐 지방칸 마련하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야, 인생 회한기에서 그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쓸쓸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잘 안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결과를 내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50이 넘으면 사실 맞춰질 수 없는 초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즐겁고 주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 그리고 꼭 경제적 여유가 아니어도 돼요. 사람에게 덕담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약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지까지 만나본 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날이 서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임금은 화를 내지 않는다. 왜? 화낼 게 뭐 있어?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죽여. 그러면 돼. 화낼 필요가 없어. 막 이렇게 길길이 뛰면서 뚜껑 열릴 필요가 없어. 죽이고 싶으면 죽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화도 많이 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풀어서 너그러워질 수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이 넘어서도 같은 페이스를 뛰려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회항할 것인가 잘 되돌려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꼭 중요한 거는 뭐 이타적으로 살아라. 저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위인들이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건 위인 몫으로 남기고, 주변에 가족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시고, 단지 그것이 도를 넘어서지 않는, 손가락질을 안 받는 정도에서, 그걸 주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약재현이라고 그래요. 혹약재현. 물고기가 연못에서 튀어 올라오지만 그 연못 밖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게 오화를 하면 그 옆으로 떨어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연못 밖으로. 야, 묻히다. 이게 그러니까 톡톡 튀어 올라오는데 물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있으면 태화강에 보면 실제로 물고기가 이렇게 뛰어요. 강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한강은 내가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 그런데 그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뛰어야 돼. 네, 그 자리에서. 딱 물 안에서 뛰어야 돼. 그 물고기 뛰는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걔네가 관종입니다. 관종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하면 주변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금강경 봉창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한 갑 정도 되시고 50 넘으면 친구 사귀기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한 명씩 줄어갑니다. 부고장이 날라오거든. 그래도 내 부고장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고장이 날라와. 그래서 주는 거는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정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점점 사람이 줄어요. 가서 줄고 싸워서 줄고 그리고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싸웠을 때도 먼저 손을 내미는데요. 힘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여유가 없으면 이거 먼저 내밀면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쪼개지는 데까지 이르러요. 안 보게 되는 데까지. 예. 그래서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면 더 이상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또 공처럼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로또 기계에 공 돌아가듯이 여기에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신발 훔쳐가는 사람도 있잖아. 이 금강경 봉창기도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진기한 거 있어. 진기한 거. 뭐냐면, 아무리 찹쌀떡을 많이 갖다 놔도 찹쌀떡이 모질러.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다른 떡이면 이해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갖고 가서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찹쌀떡은 진짜 유통기한이 짧거든. 그래서 갖고 가봐야 이게 드시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왜 뚱치는지 모르겠어. 참 그 불가사야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누가 찹쌀떡 먹는 어떤 귀신이 하나 있는지. 재밌어. 아주 재밌어. 그래서 별 괜찮아. 찹쌀떡 몇 개 훔쳐 먹어도 괜찮아. 신발 훔쳐가도 괜찮아. 왜? 나는 털신이니까. 나는 털신이니까. 괜찮아.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굉장히 재미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혼란스러운 거를 재밌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다르잖아. 우리가 되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다른 저라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무게 잡는 거 있잖아요. 내가 참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안국선원 이런 데 가면요 그 할매들이 나 스님인 줄 알았어. 우리보다 풀을 매겨가지고 더 막 빳빳하게 해가지고 좌복도 막 의자도 방석도 빠듯해요. 구김 하나도 없어. 자꾸 얘기를 하면 웃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뚱한 뭐 집에 우환이 있나 이 양반들이 말이야.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른 앞에서도 그냥 실실실 웃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저는 이런 식의 약간 이렇게 카오스적인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딱 규격 잡고 막 이런 거 별로 그거 답답하고 가식적이고 약간 네가 조폭이냐?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섞여 있다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신발도 훔쳐보고 떡도 뒤로 가서 한 번 더 받아보고 줄 서가지고 한 번 또 돌고 돌리고 이거 재밌어. 저도 그런 거 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안 했다고 생각하죠. 절에서 행사 있으면 얼마씩 주거든요. 근데 큰 행사가 있으면 스님들이 겁나 많아. 큰 스님 돌아가시고 이러면 겁나 많거든. 그러면 거기 이제 앞에서 받고 뒤쪽으로 한 번 더. 찌리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이게 평범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도 걔가 알아. 이게 조금 묻어난 얼굴이어야 되는데 얘 좀 날씨 익은데 아까 받아간 거 아니야? 그때 당황하지 않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나 더 줘봐. 복화술 복화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재미예요. 저도 나눠줄 때 그런 현상을 겪으면 더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 걸 보고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요, 정. 근데 그런 게 사는 재미고 어떤 추억이에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내가 모모절에 갔는데 객비를 줘야 되는데 객비를 안 줘가지고 제가 그때 학인이었는데 그래서 종무소 책상을 발로 찼더니 시급하고 주던데? 에라이 씨로 그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시기들이 있어. 그래서 모범생으로 너무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다양성이 떨어져.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직을 만난다는 게 거의 쉽지 않아. 여기서 밑장도 한번 빼보고 뭐 이러면서 한 번씩 만나보세요. 차량에서 버스 타고 오시면 거기서 진짜 랜덤으로 한번 걸려보면 배워야 될 사람도 있고 이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인가 싶은 사람도 있고 있어. 그게 중대의 법칙이라고 군대에 가면 소대, 중대 이렇게 있는데 한 개 중대 정도가 되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요행 3인행 필요하사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대. 근데 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스승이 있고 아래로 스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스승은 나보다 잘하는 분이니까 배워야겠다라는 게 있고 아래로 스승은 타산지석을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었고 며느리일 때 시어머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며느리를 받으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전생일이기 때문에 다시 너는 세월 좋은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인생이고 그것도 인생이에요. 단 즐겁게 사시면 돼. 그런데 사람이 떨어지면 안 돼.
지금 아마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거는 경제력하고도 또 관련이 없어. 그래서 참 그 얘기 있잖아. 예,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가 진짜 친구고 대학만 들어가도 자꾸 이렇게 조건들을 생각을 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나이 들면 그래 친구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집단 속에서 소풍 오듯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좋은 공기 쐬고